예, 안녕하십니까. 답사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원래 제가 대면 우리 이번 학기 많이 쉬어가지고 대면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강의를 녹화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도 강의를 한 40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또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결되지 않는 내용, 앞 시간에 한 것과 연결되지 않는 조선 초기 내용을 좀 동영상으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복궁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학과 선생님들한테 들었을 때 한 2년 전쯤 경복궁 답사, 서울 답사를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자유 시간을 선생님들이 주시고 자유스럽게 그 경복 궁궐 앞을 돌아다니셨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뭘 느끼셨나요? 아름답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고 서울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있고 금융권들도 있고 그런 거 빼놓고 뭘 느끼셨나요? 건물이 위압감이 느껴지던가요? 왜냐면 건물 특히 경복궁 같은 경우는 대원군이 한창 재정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 복원 사업을 펼쳤죠. 원납전을 받아들여서 경복궁을 복원하겠다라고 했죠. 처음에는 원납전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도 되게 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불이 두 차례나 났었거든요. 두 차례나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을 또 걷어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원망에 섞인 돈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왜 대원군이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이 두 번이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을 다시 복원하려고 했을까요? 권위의 상징이니까. 예. 왕권이 불안하잖아요.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 섭정을 하면서 불안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무언가 궁궐의 권위를 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정도전과 이성계도 경복궁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 경복궁을 세우는 것을 단순히 자기가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한다는 의미 외에 이 경복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왕권을 확립해야 될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되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왕권이 아직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개경에서 수창궁에서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개경 귀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되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빨리 도망와야 됩니다. 얘네들로부터 결별해서 검문세족들로부터 결별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이 됐었던 새로운 신진사대부들을 끌어들여서 지방의 호족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려는 호족들이잖아요. 호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방관을 뽑아서 보내고 다스리고 서울도 새로운 곳에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충남에 지금은 육군 사령부가 들어가 있나요? 삼군 사령부가 들어가 있나? 아무튼 그쪽에 보면은 그쪽에 아직까지 주춧돌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다 한반도의 중간이기 때문에 중심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건물을 만들고 궁궐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해요. 10개월 정도 실록에 보면은 10개월 정도 공사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 그만뒀을까? 맞지 않았나 보죠. 뭔가 하자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돌아다닌 끝에 정한 곳이 바로 한양의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그러면 완벽한 곳이었을까요? 이성계가 봤을 때, 정도전이 봤을 때 완벽한 곳이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완벽하게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너무 작지 않나? 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작을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자금성의 화장실 크기만한 경복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관 검색어가 뜨는 이유는 뭘까요? 작기 때문인 것이죠. 왜 작을까요? 우리가 대면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과 학생들이 대답한 사례를 좀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사대교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높은 나라를 큰 나라를 섬기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중국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총장님이 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cc급 차를 타시는데 제가 어느 날 총장님이랑 같이 만나는데 제가 한 5000cc급 차를 갖고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더 큰 집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금성이 더 커야 되니까 우리는 그에 걸맞게 작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성계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을 지어야 했지만 작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는 그거죠.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뭐 국초니까 재정 낭비가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작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까도 생각이 났었는데요. 일단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말할 100% 틀리다라고 말할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이나 이성계가 건물을 왜 지었는지 여기다 지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조금 다른 방식에서 접근을 좀 해보도록 이번 시간은 하겠습니다. 국초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 기술력이 없어서 기술 뭐 능력이 없는데 그럼 건물을 어떻게 자금성전을 짓냐 라는 것이죠. 근데 이성계의 시대 1392년에 이미 그 이전에 신라시대 황룡사 구춘목탑사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거기는 구춘목탑은 없지만 황룡사지 터만 있지만 복원해 놨을 경우엔 대략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80에서 90m, 100m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 목탑 자체의 높이가. 무슨 의미죠? 기술력은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조시대 와서 퇴화돼서 없어졌다라고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예. 자,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지을 기술력도 있었겠다. 더군다나 필요성도 충분했겠다. 국초라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나라를 세웠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그리 작게 만들었을까라는 점들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크게 만들 마음은 없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만들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라는 것은 외형에서 위압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로서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문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당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위협을 하기 위해서 붉은 배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건 본능에 가깝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목줄 도마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자신의 몸집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목을 부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크게 만들면 일단 쪼나봐요. 그건 뭐 사실이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궁궐의 크기도 크면 좋겠죠. 그렇죠. 작고 아담한 것으로 승부를 낼 수도 있겠지만 크면 와, 돌이 맞나 보다. 내지는 속된 말로 돌이 맞나 보다. 네 번째는 힘 센가 보다. 체급이 나랑 다른데? 체급이 깡패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절도 마찬가지고요. 크기로 압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려고 했을까요? 위압감을 주려고 했겠죠. 너희랑은 다른 신이 살고 있는 공간이야.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니? 무릎이 절로 꿇려야 되겠죠. 신이 만만해 보여서는 안 되겠죠. 높은 공간 위에 천장 위에 파이프 오르간이 자자장 울렸을 때 무언가 눈물이 뚝 흘릴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시선으로 압도를 해야 되겠죠. 그냥 내 자취방처럼 생긴 데에서 성스러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천장 위에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 소리,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을 때에 자신이 작아짐을 느끼고 내 지난날에 잘못 살아오질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성계는 어땠을까요? 왕권을 강화해야 될 시기에 왕권을 똑같은 인간끼리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복장을 갖추고 건물도 크게 만들어서 그 건물 가운데에 자신이 앉아있는 모습들을 개경 귀족들에게 보여줬을 때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권력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겠죠. 모르는 바가 아니었겠죠. 그것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지식의 하나니까요. 그렇죠. 그럼 경복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크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크게 만드는 게 법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성리학적 국가였었고 유교 국가였었고 유교에서는 아주 옛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시대의 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헌법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히 주나라의 예법, 주례라는 책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법칙서 중에 법칙서였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례를 열어보고 제도의 개선을 꾀하였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건물 짓는 법까지도 거기에 잘 나와 있었어요. 주례 고공기라고 하는 하위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특히 수도에서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례 고공기를 봤더니 앞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을 짓고 정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정문 앞에 쭉 넓은 주작대로라는 길을 만들게 돼 있고 그 주작대로 끝에는 도성의 입구, 그러니까 서울의 입구가 되는 정문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남대문인 것이죠. 그리고 남대문으로부터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까지는 소위 말하는 대로, 주작대로로 쭉 뻗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평면도인데요. 이거는 조선시대의 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평면도입니다. 지금 평면도의 도자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경복궁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이 경복궁의 이 빨간색으로 연결돼서 중간에 끊겨 있는데 쭉 지금 커서 따라가서 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그럼 원래 주례 고공기에 따르자면 남대문부터 이 광화문까지는 아주 길고 넓은 주작대로가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고 남대문에서 종각까지, 지금 커서를 따라오십시오. 지금 커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종각, 보신각이 있고요. 제야의 종소리 12월 31일 날 1월 1일 넘어가는데 땡땡땡 종치는데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 빨간 선 따라오면 교보빌딩, 동아일보사 빌딩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사 빌딩. 동아일보사 빌딩에서 딱 돌아서면 요 짧은 한 손가락만이만한 요 길에서야 들어서야만 광화문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왜 주작대로를 안 만들었을까요? 왜 주작대로 안 만들었을까요? 남대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멀리서부터 보게 되면은 경복궁이 어떻게 보일까요? 평지에 아무것도 없다면 경복궁이 제일 커 보이겠죠. 그렇죠. 태산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태산 앞에 메이로다 중국 고사에 보면 태산이 제일 높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태산 800m 정도밖에 안 된대. 근데 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처럼 얘기할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800m 솟아있으면 무슨 어마무시한 산이 솟아있는 것 같은 것이죠. 평면 평지에 경복궁 하나만 딸랑 있으면 자신 있어요. 남대문부터 길 뻥 뚫려 있어도 경복궁이 제일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주변에 서울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다 뭘로 둘러싸여 있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산도 멋있어. 남쪽에 관악산, 북쪽에 북한산 있고 주변에 그 주변도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인데 멋져. 심지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산이랑 건물이랑 똑같이 대결해서 이기려면 산보다 크게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 산들이 한 3, 400m는 되는데 최소 제일 작은 것도 높은 건 북한산 한 800m 넘을걸? 그럼 어떻게 800m짜리 건물 지을 수 있어? 꿀리잖아. 아무래도 자연이랑은 안 돼요. 자연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산의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산 위에다 지으면 되지. 티벳의 포탈라궁 산 꼭대기에 궁궐을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 궁궐 자체가 산을 먹어버리는 거 형상인 거지. 그러니까 궁궐 자체가, 산 자체가 궁궐이 돼버리는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로 천수각이라고 해서 영주들이 살던 천수각을 어디다 지었을까?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언덕 내진 산 꼭대기 위에 지어서 아 저기는 제일 높은 꼭대기에 집이 있으니까 저게 제일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 살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하게끔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어땠어? 뒤에 산 있잖아 사방에 쭉 거기다 지으면 되네. 못 져. 왜? 벌 받을까 봐. 왜 그랬을까? 산이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산에다 물 하나 떠놓고 뭐냐 빌기도 해.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A뿔 받게 해주세요. 뭔가 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함부로 뭘 지을 수 있겠냐? 못 짓죠. 그렇죠. 이전엔 지었나? 고려 시대까지는 지었던 것 같아. 고려 중기까지는. 그래서 고려 중기까지는 지방에서 힘 좀 꽤나 쓰는 지배자들의 거처가 산 중턱에 있었어. 중턱에 있었어. 그래서 호족의 별명이 성주 혹은 산 장군이었지. 얘네들이 조선 초기에 지방관들로 바뀌면서 지방관들의 지배자들이 머무는 치소라고 하는데 가르칠 치자 정치할 치자 써서 치소라고 하는데 이 치소는 어디 있어? 나간읍성, 해미읍성 어디냐? 다 평지에 있잖아. 우리 답사 가봤죠. 우리 역사교육과는 이번에 나간읍성 갔는데 평지에 있는 거죠. 예. 산에 못 올라가. 올라가면 벌 받을 것 같아. 근데 서울의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 서울이 제일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백제 고구려 신라 다 한강을 차지하려고 팍 터지게 싸웠던 거 아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를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개경 다음으로 근데 산이 둘러싸여 있는 산이 꼭대기에 못 올라가면은 그럼 코딱지만한 경복궁 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볼 거야? 자 우리 학교로 칩시다. 우리 학교 정문 맥도날드 마크 어디 있는지 알죠, 그죠? 맥도날드 마크 그 오지버거 앞에서 보면 웅장하죠. 세상 그렇게 큰 웅장한 상징이 없어. 근데 제가 옆에 이문대 옆에 303동 교육문화센터 8층에 살거든요. 8층에 사는데 8층에서 봤을 때 그 교육문화센터에서 봤을 때 그 맥도날드 상징물 우리 학교 상징물이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작아. 그 앞에 오지버거 빌딩, 그다음에 토익 학원 있는 빌딩, 저 앞에 헬창 뭐 양성소 그 빌딩 있잖아요. 저기 서브웨이 있는 그 더 커. 그러면 우리 학교 상징 어떻게 되겠어? 묻혀버리지. 근데 난 우리 학교 상징물이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연구실에서 본 적은 별로 없거든. 계양 오거리 쪽에서 왔을 때 걸어서 쭉 오다가 마지막으로 그 오지버거 오지버거인지 있잖아요. 오지버거 앞에서 베스킨라빈스 앞에서 딱 커브를 틀 때 그제서야 우리 학교 상징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멀리서는 안 보고 제일 커 보여요. 그 의미는 뭐예요? 시선을 통제하면 작은 건물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앞만 보고 바닥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컵을 틀었는데 사람이랑 마주치게 되면 깜짝 놀라서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씨 뭐 이래 아이씨 너 지금 누구 보고 아이씨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갑작스럽게 느껴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대문에서 원래 들어올 때 남대문에서 바로 정문인 광화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을 막아놔서 시선을 통제해버렸죠. 보면 안 돼 하면서 종각까지 와서 종각에서 동아일 빌딩 앞에까지 올 때까지 광화문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서 보이기 시작을 할까요? 그 동아 빌딩 앞에서 우회전했을 때 보이는 광화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부터 점점 다가갔을 때 광화문은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이 되겠죠. 개경에서 이성계를 만나러 온 귀족들이 와서 봤을 때에 와 이성계 대단한데 계양 오거리에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야 사학과 경상국립대 사학과 학생회장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전국 학생회 뭐 사학과 학생회장이라 그래요. 야 경상대 사학과 얼마나 크나 보자 하고 왔더니 우 멀리서부터 보면 애기겠지만 오지버거 앞에서 보면 와 이거 장난 아닌데 학교가 큰데? 라고 느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개경기시국들도 정도전 이성계가 세운 경복궁을 와서 멀리서부터 본다면 애기하겠지만 시선을 통제해서 남대문의 모습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것도 시선을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이 앞에가 태평로인데요. 태평로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삐뚤어해놔서 그런 가지마! 가면 안 돼. 길을 막아놨던 거죠. 절대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나 탈로 난단 말이야. 계양 오거리에서 건물 시선을 통제하듯이. 자, 이것은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그리고 건물, 요거는 이제 경복궁의 광화문에 들어가서 앞에 근정전이 보이죠. 지금 문 안에 근정전이 보입니다. 왕의 집무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걸어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왕이 보입니다. 왕이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는 거죠. 그때 왕 누구? 이성계였던 거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게 다 보이는데, 사실 다 보이는데 아니에요. 건물이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옛날에는 그 복도, 회랑이 있었기 때문에 회랑으로 시선이 가려져 있어서 이 뒤에 산들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의 정문은 돈화문인데 이 뒤에 북한산이 어마무시하게 서울에서 큰 산 중에 하나인데 여기 쏙 들어가는 겁니다. 쏙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앞에 은행나무는 누가 심었을까요? 몰라요. 건물 도나문을 만든 사람이 봤을 땐 이 나무 은행나무 심은 사람을 가만 놔두고 싶었을까요? 벌점을 줘서 쫓아내고 싶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벌점을 줘서 그냥 잘라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야, 누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놓냐? 바로 나무 산이 보이도록 해놨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평면도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커서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창경궁입니다. 요게 창경궁. 요 빨간 선 보이죠? 빨간 선이 어떻게 직선 90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약간 사선으로 틀어져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산이 문에 쏙 들어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은행나무를 턱하니 심어놨네. 이런 내 의도도 모르는 몇백 년 후손아, 제발 은행나무 좀 베어버려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도전이라면. 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요. 건물을 크게 지어서 위엄을 상징하고 싶었습니다. 왕권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경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선을 통제해야 되겠죠. 동물병원에서 갔다 온 강아지가 깔때기를 씌우듯이 다른 데 할지 못하도록, 상처할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깔때기를 씌우듯이 시선을 통제해서 아무것도 보면 안 돼 그렇게 깔때기를 씌우고 딱 우리 학교로 치자면 오지보고 앞에서 정문을 보여준 거죠. 광화문을 보여준 거죠. 우와,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였던 거죠. 이게 제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이 물이 자주 범람을 해. 청계천이 범람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한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에 여기서 또 공사를 했어요. 그때 저도 가봤어요. 무슨 문화재청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실제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밑에가 뻘입니다. 뻘. 아래 한 10m 이상 파내려간 겁니다. 땅이 건물을 지었을 때 가라앉지 않도록 뭘 박아놨나요? 예, 침목을 박아놨습니다. 인천공항에 공항을 만들듯이 침목을 막아놔서 건물의 하강을 방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뻘이야.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곳이라고 알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곳이 이렇게 습기가 차요? 여러분들 습기 차는 방, 자취방이 좋아요? 해가 잘 드는 자취방이 좋아요? 곰팡이 피고 습기 차고 여름이면 빨래 안 마르고 냄새 나는 방이 좋나요? 누구든 두 번째겠죠. 습기 차는 방 좋아하는데 없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궁궐 앞입니다. 관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기가 차고 침하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치고 모래 뿌리고 다시 건물 짓고 넘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엄마 손 파이처럼 파이 결이 나눠져 있던 겁니다. 예.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권위의 상징 산과 붙여서 가장 궁궐을 크게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군기 시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대문의 위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남대문을 여러분들이 답사 가셨을 때 지나가셨는지 혹은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으로 40몇 도 이상 틀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틀어져 있는지 이전의 설명 방식, 앞에 태평로가 언덕이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언덕이면 깎아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조선 왕조의 운명이 걸린 궁궐을 건설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것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앞에 대로를요. 자, 그래서 이 궁궐을 지은 곳은 풍수지리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은 곳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한양을 택한 이성계가 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였던 것이죠. 습기가 차더라도. 자, 그러면 서울만 이렇게 만들면 끝일까요? 지방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이, 옛날에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서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호족이 왕인 줄 알고 지방에서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방관을 파견을 해서, 야, 호족이 왕이 아니라 내가 파견한 수령 사또님이 왕이야. 지방에선 얘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해주려면 어떻게 될까? 얘의 지방관의 권위도 높여줘야 되겠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평지로 내려온 평지성들의 위치 비정을 뒤에 지방에서 중심이 되는 주산이라고 하는데, 주산과 수령님이 근무하는 동원 그리고 기숙사에 대한 서헌을 궁궐과 같이 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미읍성이라든지 나간읍성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주막 보면서 쭉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혹시 답사를 가신다면 같이 처음부터 시선을 보십시오. 뭐가 보이나, 무엇이 점점 가려지나, 그리고 시선의 끝은 누구의 자리가 있나, 수령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강화를 시켜줬습니다. 강화를 시켜줬는데 지방에서 이 수령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과 지방관의 수령님의 위계 질서도 한 번쯤 지방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겠죠. 야, 서열 1위와 2위가 있어. 보여줘야 되겠죠. 뭘로? 글로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글이 없어. 잘 몰라. 한자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하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가서 싸다구를 한 대 날리면 되겠죠. 그죠? 예, 싸다구를 한 대 날리고, 야, 말 똑바로 해, 임마. 이번 잘 똑바로 해. 근데 매 330여 개 고을인데 다 가서 싸다구 한 대씩만 때리려고 해도 1년에 왔다 갔다 뭐 교통수단이 발달했다는 손 치더라도 1년에 내내 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싸다구 때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한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겠죠. 어떻게 될까? 나한테 무릎 꿇으면 되잖아. 형님 닦어 하면 되잖아. 그냥 무릎을 꿇나 얘네들이? 무릎 꿇리게 하는 행사를 하면 되겠죠. 어떤 행사가 있을까? 무릎 꿇리게 하는 행사. 춤추면서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제일 좋을까? 옛날에는 숭배, 내가 날 잘 봐주십시오. 누군가를 숭배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뭘 할까? 절. 예. 교수님 보고 그냥 고개 까딱하듯이, 부모님 보면 어떻게 돼? 설날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무릎을 꿇잖아. 그렇지.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세뱃돈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릎을 꿇잖아. 그럼 무릎을 꿇게 되면 누가 봐도 멀리서 봤을 때 절하는 사람이 윗사람이구나 하지는 않잖아. 그렇지. 절하는 사람이 아랫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시각적으로 왕을 놓고 지방관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되겠지. 근데 왕이 330개에 갈 수가 없잖아. 고을에. 어떻게 될까? 왕의 위패라고 해서 왕이 있는 것처럼 나무 판대기에다 글씨만 써놓고 이게 왕이야, 왕노릇 하는 거야. 그리고 1년에 24번씩, 한 달에 2번씩 1일 15일 날 지방에서 수령이 왕이 계신 곳을 향해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동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객사, 손님 객사라고 하는 손님이 드는 손님 객자를 쓰는 객사에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니까 어떻게 될까?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 지방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겠지. 수령이 무릎을 꿇래? 누구에게? 왕에게. 아,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권력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지방민들이. 궁궐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시각적으로 권력의 향방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울의 수도, 지방의 수도에 궁궐, 지방의 궁궐을 설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남아있는 게 대부분 일제시대 때 무너졌지만 진주도 읍성이 남아있죠. 없어져 버렸죠. 도시개발하면서 일제가 그냥 마구 훼손을 시켜버렸죠. 읍성이 있었는데 나간읍성, 해미읍성은 아직도 잘 남아있죠. 진해에 있는 웅진읍성도 남아있죠. 이 읍성에 한번 답사를 가보시게 되면 어떻게 조성을 해놨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들을 답사를 가셔서 유심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궁궐이라는 것,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또 누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왕조가 들어서면 조선의 왕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조선 왕의 싸다구를 한번 날렸으면 좋겠죠. 그렇죠. 조선 왕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그 왕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하면 되겠죠. 옛날에 유명한 마술사 데이비드 카터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나? 아무튼 그런데 뭐 자유의 신상이 사라지는 마술 해가지고 한 20년 됐을 거예요. 뭐 꽤 유명한 마술사 중에 하나였는데 눈앞에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와 한 거죠. 너희들의 권위의 넘버 원이 누구야? 조선 왕인데 조선 왕이 눈앞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나의 권력자가 사라지면 그 다음 권력자가 누구인지 다음에 보여주면 되겠죠. 총독부가 들어와서 식민지 총독 정치를 하게 되면서 총독부 건물을 이 앞에다가 광화문 앞에다가 바로 세워버렸던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권력의 1위는 누굴까? 시각적으로 봤을 땐 역시 조선 총독부가 되겠죠. 조선에 파견된 군인 총독이 되겠죠. 데라우치 총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궁궐을 개방하고 궁궐을 훼손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궁궐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신격화했었던 권위의 상징이라고 했었던 조선의 왕이라는 것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어서 들어와. 괜찮아. 놀아. 창경궁 84년도까지 동물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냄새나고 끽끽대고 어웅어웅대고 야옹야옹은 없겠지만 아무튼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유락시설이라는 거야.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더 이상 엑스포를 공진회를 개최했습니다. 와, 누구든지 와서 어린아이 손잡고 와가지고 공원처럼 놀다 가라고. 더 이상 너희들의 권위자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 앞에 있는 총독부에 있다라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 권위, 개국했을 때 권력의 향방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배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시선의 그리고 시각의 확립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앞부분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조선의 건국 그리고 경복궁인데요. 조선의 건국과 경복궁이 거의 일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양은 계획도시였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지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한양의 위치에 대해서는 삼국시대 때부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요. 개경에서 바로 한양으로 천도하지 않고 궁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을 선왕대에 제사를 지내는 종묘와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을 중국 주례에 나오는 방식대로 만들고 그 앞에 관청을 설치해서 완전한 계획도시로 만들었던 것이죠. 성곽 대략 18km 정도 되는데요. 조선 초부터 지방에서 요역
무료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곽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종대까지 아마 계속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문 동서남북 세우고 인의예지 뒤에 나오는데요. 성리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뭐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인의예지신이 골고루 들어간 도성문에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의예지신이라는 것은 유교적 원리에 있어서 오상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성리학적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전이요. 동대문에서 흥인지문 흥인문, 흥인지문이라고도 합니다. 인의, 예지, 동서남북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앙에는 보신각을 만들어서 만들었고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숭례문에서 보신각까지, 보신각에서 그 경복궁에 시설 허락한 거, 요즘으로 치면 동아일보사까지 중간에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죠. 제가 커서로 움직이는 부분에 지금은 태평로라고 도로가 뚫려 있는데 이 시기에는 없었습니다. 건물의 명칭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참고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예. 아무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일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럼 가장 큰 권위의 상징을 어떻게 될까? 없애야 되겠죠.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겠죠. 조직적으로 경복궁을 훼손을 하게 됩니다. 연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시선에서 사라지게 해야 될까? 경복궁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죠. 소유권을 조선 총독부가 가지게 되면서 정각을 없애고 나머지 나오는 부자재들은 건축자재로 판매를 했습니다. 공진회를 엑스포를 개최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신들의 시정 개선을 선전하기 위한 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들어온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네 되게 잘해주고 있었고 생활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라는 것을 경복궁 내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떡하니 세움으로써 시선을 막았던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했었던 최고의 권위자가 있었던 곳에 누가 있나? 총독부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훼손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물산 공진회 같은 엑스포를 펼치면서 궁궐의 훼손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훼손의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건물의 무덤 잔디밭 해놨는데요. 우리는 잔디를 심지 않습니다. 전통 건물에서는요. 사람 사는 집의 담 안에는 잔디를 심지 않습니다. 나무도 잘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구자에다가 나무 목자 들어간 게 곤란할 곤자거든요. 그래서 조형 원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잔디밭,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를 불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누더기가 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화령전정은 바로 조선총독부 청사를 광화문 앞에 세움으로써 시각적으로 경복궁을 완전히 가렸던 것이죠. 문민정부가 들어선 김영삼 정부 때에 이 조선총독부를 철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또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가지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많긴 많았지만 없애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광화문은 이 방향의 각도를 틀었습니다. 뭘 바라보게? 신사를 바라보게, 신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무언가 조선의 왕궁 권력의 핵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조선의 건국 권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권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시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경복궁의 조성 원리를 이 사례로 들었습니다. 경복궁은 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권위를 상징할 수 있었을까요? 시선의 통제였던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만나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